네, 안녕하세요. PSAT 언어 논리를 강의하는 조은정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7월 10일 7급 공채 PSAT가 본격적으로 이제 처음 시행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직접 실전으로 이제 시험을 치르셨을 텐데, 언어 논리가 어렵다는 난이도가 좀 있었다라는 그런 평가도 좀 있고 해서 우리 작년부터 또 저랑 같이 공부해 오신 분들도 있고 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기출 문제를 가지고 7급 공채 기출이 이제 처음으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거니까요. 어떤 형태로 좀 출제가 되었는지 우리가 기존에 많이 공부해 왔던, 그러니까 작년에는 올해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7급 공채 기출이 사실은 모의 평가밖에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기준이 피셋을 공부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출이 5급 공채 기출과 그다음에 민간 경력 기출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어떤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고,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이런 전반적인 기출의 경향 분석과 관련된 얘기를 오늘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경향 분석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작년부터 강의하면서 언어 논리는 어떤 유형으로 출제되는지를 쭉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되는 문제들 하나씩은 시험장에서 어떤 식으로 풀어야 효율적인 풀이법이었는지 저와 함께 확인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 아마 자료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제가 한 6페이지 정도 오늘 특강하면서 경향 분석할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그 자료 다운받으셔서 저랑 같이 좀 보시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가장 많이 문의를 들었고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는 뭐냐면 선생님 언어 논리 어려웠어요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시간을 재고 몇몇 친구들과 함께 나름 시험장의 분위기를 만든 후에 이제 제가 항상 기출이 나오면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그나마 비슷하게 실전 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점수대가 나오고 저는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었는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피셋은 특히 언어 논리 같은 경우에도 강의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작업을 좀 진행을 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간 난이도가 어렵게 나온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완전 새로운 유형이 나왔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물론 5급 공채와 민간 경력과는 다른 7급 공채 피셋만의 특성은 보였어요. 근데 그게 이번에 나온 새로운 어떤 유형이라기보다는 이미 작년에 모의평가 나왔을 때 7급 기출은 아무래도 5급 공채와 민간 경력과는 살짝 색깔이 다를 수 있겠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예측을 하셨을 겁니다. 7급 모의평가와 상당히 유사한 문제들이 많이 보였어요. 예, 그런 식으로 출제가 많이 됐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체감 난이도를 좀 높게 느꼈을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7급 모의평가와 비교해서 봤을 때도 지문 길이가 훨씬 더 길어졌어요. 거의 5급 공채 수준으로 지문 길이는 상당히 길게 나왔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 다 한 번쯤은 본 것 같은 유형인데 처음 언어 논리라는 시험에서 아무래도 처음 접하는 유형이 논리 파트이실 거잖아요. 근데 올해 7급 기출에서 논리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출제가 됐습니다. 논리 논증을 묶으면 어느 정도 가장 어떤 우리 언어의 유형을 예를 들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독해 파트가 있고 논리 논증 파트가 있다라고 본다면 요 독해 파트와 논리 논증 파트에 해당되는 문항수가 25문제 중에서 반반 비슷하게 이제 출제가 됐어요. 물론 이제 저는 이런 식으로 유형을 단순화시켜서 나누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분류하는 유형에 따라서 문제 개수가 어느 정도 출제가 되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될지는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그 논리 쪽에 해당되는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우리 그 7급 공채에서 보면 논리 문제가 한 5, 제가 나눠드린 지금 프린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프린트 보셨을 때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1쪽에 제가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2021년 7급 공채 PSAT 언어 논리 총평이라는 부분에서 그 박스 안에 표를 하나 넣어놨어요. 7급 모의평가하고 21년 7급 공채의 문항수를 좀 비교한 게 있는데 그 마지막 칸을 보시면 논리의 체계라는 그 부분에서 작년 모의평가는 4문항 4개 정도 나왔는데요. 올해는 6개까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 이론을 적용해서 뭔가 원리 원칙 적용하는 형태로 문제 낸 거 2개, 기호화해서 들어가야 되는 전형적인 논리 문제 4개. 6문제거든요. 그럼 6문제 정도의 비중이면 어느 정도냐면 5급 공채 올해 치러졌던 시험이 40문제 중에서 40문제 중에서 논리의 체계 쪽에 해당되는 문제가 6문제였습니다. 40문제 중 6문제 나와도 올해 논리 많이 나왔다. 5급 공채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랬거든요. 근데 25문제에서 6문제가 나왔으니까 논리 쪽에 초점이 굉장히 좀 있었던 첫 기출은 그렇게 출제되었다고 보이고, 제가 강의할 때 그런 말씀 많이 드렸을 거예요. 첫 시험은 아마 다들 생소하다고 여겨지는 그 영역,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논리 영역이죠. 논리 쪽 부분을 풀어내는 분들이, 그래서 답을 맞추는 분들이 합격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쵸? 6문제나 지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시험장에서 논리 문제 제대로 연습 안 하셔서 논리 손 못 대셨거나 하신 분들은 많이 당황하셨을 거고, 논리 차분히 준비해서 들어가신 분들은 제 말 듣고 저 특강까지 진행했었어요. 예, 그 논리 논증 특강도 따라오시면서 따라가셨던 분들은 아마 논리 문제 풀어내셨으면 합격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논리는 아마 이런 추세가 한 번 나오고 안 나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내년에도 충분히 이런 추세는 지속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 내년 시험을 또 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논리 논증 파트, 특히 논리 쪽에 초점 맞춰서 좀 제대로 정리하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이런 어떤 총평이나 이런 말씀을, 난이도가 어려웠다는 건 맞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기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출로 연습을 못 하셨을 텐데, 내년은 이제 기출이 있는 거거든요. 이 기출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언어 논리라는 그 체계를 어떻게 나누느냐, 그러니까 올해 기출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일단 올해 기출 총평의 첫 번째는 이 시험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언어 논리는 독해력 테스트하는 시험 아니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문제 해결력에 초점을 두고 있는 문제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독해력 테스트하는 시험이라면 우리가 문제 받았을 때 예를 들어 부합이나 알 수 있는 없는이나 이런 발문이 달려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 정말 특이하게도 처음 실시된 7급 공채 시험에서 독해 문제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3문제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문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면 그 내용에 따라 선택지를 판단하기가 수월해지는 그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3문제 정도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지문화 되기는 했는데, 우리가 수능 공부하듯이 지문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선지로 가야 되고 이런 문제 아니라, 지문에 주어진 어떤 원리나 원칙, 이런 것들을 짧은 시간 내에 선지를 통해서 단서를 잡아 빠르게 도출을 해내고 그거를 선택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적용, 사례, 판단,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능을 못 봐서요. 저는 책을 많이 안 읽어서요. 전 독해 속도가 느려서요. 이제 이런 말들은 언어 논리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진입장벽이 전혀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마 올해 기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논리 문제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요거로 인해서 체감 난이도가 높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문 길이 상당히 길어졌죠?
7급 모의평가보다 어렵게 느껴진 게 사실은 이 부분도 되게 저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이제 올해 시험을 대비를 했을 때 5급과 민간 경력, 예를 들어 이 정도의 수직선 위에 놓고 민간 경력 정도의 기출이 이 정도 난이도고 5급 공채 기출이 이 정도 난이도다. 그럼 요 사이 어딘가에 7급이 출제될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모의평가가 나왔을 때 정확하게 반이 한 이 정도라면 모의평가의 수준은 한 요 정도. 민간 경력보다 조금, 그러니까 5급 공채 쪽에 가깝게 좀 어렵게 출제될 것 같다라는 예측을 했었는데, 네,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이쪽에 제가 봤을 때는 더 간 것 같아요. 요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민간 경력 안 보고 7급 공채하고 모의평가하고 5급 보면 되겠네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얘는 바탕에 깔아줘야 되는 거예요. 민간 경력, 이제 올해 것까지 나오면 11개년 정도 있을 텐데, 그 민간 경력 기출들은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피셋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물론 핵심이 되겠지만, 네, 5급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문 길이가 긴 거라던가 좀 어려운 논리 문제 같은 논리 논증 문제 스타일들은 가져와서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강의를 통해서 난이도 차츰차츰 높여가는 식으로 입문 강의부터 해서 차분히 좀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그거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게 요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내년 시험을 대비하실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총평은 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재나 이런 것들도 각각의 어떤 좀 특성이 보이는 것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이제 언어논리, 그 7급 언어논리 같은 경우에는 실무 소재,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법령이라던가 요런 소재의 이제 그 지문들이 나오는 게 요거와 요거와 완벽하게 좀 구별되는 특성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부분 상당히 강조됐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 5번째 정도로 제가 언급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독해 문제가 확연히 줄어들면서, 그러면 독해 문제처럼 지문화된 글을 읽으면서 독해력이 아니라 문제 해결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문제 스타일이 뭐가 있느냐, 그런 유형으로 해당되는 게 문맥과 단서 파트에 해당되는 빈칸 문제라던가 밑줄 활용하는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비중이 높아졌어요. 근데 이거는 어디서도 그랬냐면 여러분, 모의평가 때도 상당히 빈칸과 밑줄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뭔가 응용이 들어갈 수 있는 독해 문제 스타일로 많이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요거는 내년에도 이런 추세가 좀 지속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올해 기출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는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언어논리라는 시험은 피셋이라는 시험 자체가 인적성 시험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될 적성이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적성 시험이기 때문에 뭔가 이론을 암기하거나 뭐 학자 들어간 과목처럼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언어논리라는 시험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냐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냐면, 계속 반복되지만 이 부분,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주셔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기출을 가지고 감각을 기르는,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 접근법에 대한 시험장에서 문제의 접근법을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죠? 이 접근법을 제대로 연습하기 위해서는 기출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출제 패턴을 보셔야 되고요. 출제 패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이 출제 패턴이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언어논리 문제의 유형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7급 공채는 지금 한 해밖에 없지만 5급 공채, 04년도 외무고시부터 시행된 5급 공채, 2011년부터 시행된 민간경력 시험을 보면 언어논리라는 시험에는 나오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는, 출제되는 어떤 유형이 이미 확고하게 정해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주로 제가 작년에 강의를 많이 했는데 7급에서 이 부분이 먹히지 않을 정도로 뭔가 다르게 나왔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7급 공채만의 특성이 있는 문제는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들이 이 유형의 어느 패턴에 들어갈 수 있을지 그거를 확인해야지, 아예 7급 공채 시험이 완전 다른 5급 공채나 민간 경력과 완전히 달라서 유형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언어 논리를 공부를 할 때 이 언어 논리의 유형을 어떤 식으로 나누는지를 먼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받으신 프린트에 1쪽 왼쪽 페이지를 좀 보시면, 오른쪽 왼쪽 나눠진 거에서 왼쪽을 한번 좀 보시면요. 제가 표를 하나 그려놓은 게 있을 거예요. 언어 논리 유형 분류라고 해서. 그래서 언어 논리에서 다루고자 하는, 그러면 공무원의 그 어떤 그 적성, 이런 부분들은 어떤 문제의 유형으로 평가를 하느냐. 일단은 독해 같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논증,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매년 나오는지를 보시면 된다는 거죠. 독해 문제 나오고 논증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문맥, 어떤 문장의 흐름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고, 논리, 이렇게 크게 보면 뭐 논리 논증이 묶이고 독해와 문맥이 묶여서 독해 파트, 논리 논증 파트 이렇게 나눠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유형 분류는 나중에 이제 기출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만의 기준이 보일 거예요. 적성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해진 법칙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지. 다만 제가 이런 식으로 나누는 이유는, 이제 저는 공부를 여러분들처럼 수험생 입장에서 오랫동안 했고 공부를 하고 합격한 경험이 다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는지 기준을 잡아서 말씀드리면 그게 합격자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성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기준이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기준을 한번 잡아보시고 공부를 하다 보면 묻거나 아니면 더 분류하거나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자신의 거기에 맞게, 성향에 맞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책을, 기본서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쓸 때 요 큰 챕터를 기준으로 해서 제목을 어떻게 잡았었냐면, 독해의 원리, 논증의 방향성, 문맥과 단서, 그 다음에 논리의 체계, 이런 식으로 제목을 잡았었거든요. 예, 요렇게 봤을 때 그러면 요 문제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시험장에서 읽혀지게 되냐, 그거 어떤 유형의 문제에 해당되냐, 그거를 판단하는 게 저는 발문이라고 봅니다. 문제의 제목이죠. 이 발문에 따라서 이게 독해 문제구나, 논증 문제구나, 문맥 문제구나, 논리 문제구나 라는 게 확정이 된다라는 거죠. 언어 논리는 발문에서 이게 독해 문제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는 발문 부합, 알 수 있는 없는, 추론, 대표적인 발문, 매년 나오는 발문 형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해 기출에서 7급 기출에서는 어떤 발문이 많이 나오게 되냐면 판단이라는 발문이 많이 나와요. 뭐 설명이라는 발문도 한두 개 나오고요. 판단이라는 발문은 제가 강의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5급 공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매년 나오는 발문은 아닙니다. 다만 나오면 기본적으로 독해 문제에 들어갈 수도 있고 논증 문제에도 들어갈 수 있는 발문 형태이기 때문에 선택지를 먼저 확인을 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떤 거를 판단하라는 건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올해 우리 기출에서 나왔던, 그 7급 기출에서 나왔던 판단 유형은 독해와 논증 쪽을 애매하게 걸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독해 쪽 내용을 좀 봐야 되는 그런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판단이라는 발문이 달린 문제는 뭐랑 좀 유사하게 출제가 됐냐면 추론, 그러니까 뭔가를 적용하거나 하는 형태의 문제 스타일로 많이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독해 원리 쪽, 독해 쪽 해당되는 문제의 발문에서는 판단, 올해는 판단이라는 발문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논증 문제는 대표적인 발문이 뭐 논지나 주장을 찾아내라는 그런 발문. 요 문제가 모의 평가에서는 한 문제 나왔는데 올해 7급 기출에서는 요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견해를 분석하는, 사실 요 견해 분석 문제는 제가 5급 공채에서도 원체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렸고 올해 7급 공채 그리고 모의평가에서도 계속적으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잘 봐두셔야 되는 유형입니다. 그 다음 비판하고 반박하는 이런 발문이 나와 있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강화 약화. 논지나 논증을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발문, 평가 이런 발문 붙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논증의 방향성 쪽에 해당되는 문제로 보는데 그 방향 쪽가 뭐냐면 이 방향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얘는 내용적인 부분을 조금 눈여겨봐야 되지만 얘는 지문에서 최종적으로 필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가 무엇인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발문들이 나오면 이제 논증 문제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방향성 따지는 그런 문제였고, 뭐 평가 문제, 강화 약화, 평가라는 발문을 가지고 선택지에서 비판하거나 반박하는 거 찾는 그런 문제가 올해는 출제가 됐습니다. 이따가 저랑 하나 같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맥과 단서 쪽에 해당되는 문제는 대표적인 게 빈칸. 빈칸 지문에 주어지고 거기에 들어갈 내용 추론하라는 거. 그 다음에 밑줄 처리해 놓고 밑줄의 의미 파악하라거나 밑줄의 어떤 원리나 원칙 같은데 밑줄 쳐놓고 그거를 적용해서 사례를 판단하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글을 수정하는 문제 많이 나왔죠. 이런 스타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런 발문을 가지고 이 문맥과 단서 부분이 사실은 그 5급 공채랑 민간 경력과 조금 다른 7급 기출의 특성을 조금 잘 보여줄 수 있는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중도 일단 높고, 그죠? 적용형 문제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독해형 문제보다는 그래서 비중도 상당히 높은 데다가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 문제 스타일에서 실무 소재가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공무원들끼리 서로 질문을 주고받고 대화하는 스타일의 그런 지문이라던가 그런 지문들을 통해서 빈칸을 제시해서 그 안에 들어갈 거 찾는다던가, 법령이 있는데 법령 두 개가 충돌한다. 밑줄 처리해놓고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하냐라고 물어본다던가 하는 식으로 실무 소재와 직접적으로 관련성 있게 나오는 문제 스타일이라 7급 공채 피셋의 어떤 특성, 언어 논리의 특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강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리하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리체계 쪽, 일단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중요하죠. 그죠? 그 정도 비중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25문제, 6문제면 여러분 되게 높은 비중이에요. 하나의 단일 유형으로. 그러니까 내년 시험에서는 정말 신경 써서 준비하셔야 될 거고요. 논리의 체계 쪽은 사실은 뭐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이렇게 시작하죠. 반드시 참인 거 찾아라, 거짓인 거 찾아라, 뭐 진위 여부 알 수 없는 거 찾아라, 이렇게 나와서 사실 이 파트가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는 퀴즈. 요 퀴즈가 문제잖아요. 퀴즈 쪽을 어떻게 대비를 할 건가. 근데 초창기 그 피셋 5급 공채 문제도 보면 초창기에는 논리 퀴즈만 나온 게 아니고요. 새롭게 이제 도입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논리의 주요 이론들 가장 어렵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논리 이론은 제가 많이 하실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부분까지만, 그리고 기출에 한 번이라도 언급되었던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논리 이론, 논리 개념을 알고 계셔야 풀 수 있게 나온다고 했는데 아예 그 논리 이론을 원칙으로 만들어서 적용하게 하는 스타일의 문제가 초창기에 좀 보이는데 올해 7급 기출에서도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초창기에 해당되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 스타일이 그대로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비중도 그 정도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밀독, 광독 이렇게 적어 놓은 거는요, 요 부분은 아마
입문 강의 때부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면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 요게 책에 나와 있는 이제 문제 분류, 제 저서의 문제 분류라고 한다면, 시험장에서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지문화되어 있는 글들을 어떤 식으로 읽을 것인지, 거기에 따라 제가 크게 이제 요런 독해 쪽, 그러니까 뭔가 세부적인 정보를 좀 봐줘야 되는 문제와, 그다음에 논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준 하나 잡아서 방향을 따져야 하는 문제를 다른 용어로, 요거는 밀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광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문맥과 단서도 지문을 다 읽을 필요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라서, 광독을 두 가지 스타일로 나누고 밀독을 이제 세부 정보를 봐야 되는 이런 유형으로 나눠서, 결국에는 지문화되어 있는 글,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분리가 되잖아요. 논리 문제는 누가 보더라도 논리 문제거든요. 지문 짧고 문장 주어지고 하는 스타일로 기계적으로 기화해서 들어가는 스타일의 문제인 거고, 그걸 제외하고 지문 길게 나와서 지문을 독해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는 밀독과 광독 두 가지 스타일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어떤 게 뭐 밀독이고 밀독의 방식은 어떤 거고, 이런 거는 제가 강의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그렇게 분류를 한다라는 거는 이제 제가 첫 페이지 1쪽에 왼쪽에 이제 분류를 해놨으니까 그걸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중요한 거는 이제 올해 7급 공채에서 몇 문항 정도씩 출제가 됐느냐, 이게 일단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거를 좀 이렇게 지우고, 여러분들은 자료 보시면 돼요.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네, 거기 이제 표, 아까 제가 아예 그 박스에 색깔 처리까지 해놨어요. 거기 보시면 21년 7급 공채에서 독해 원리 문제 총 8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논증의 방향성 문제가 생각보다 적게 나왔어요. 3문제. 그 다음에 문맥과 단서 문제가 요게 8문제. 굉장히 난이도, 그러니까 비중 높게 나왔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요게 6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위쪽에 나와 있는 20년 7급 모의평가 문제와 비교를 해보면 7급 모의평가는 요거 8문제. 네, 요거 모의평가. 요거 7급 공채. 이렇게 보면 6문항 나왔어요. 작년 모의평가에서는 여기 7문항, 4문항.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에 모의평가 스타일의 문항 배수가 더 적절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굳이 여기를 이렇게까지 강조할 필요가 있었나? 사실 논리 논증을 합치면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논리 논증 쪽에서 한 10문제 정도 뽑아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6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사실은 완전 퀴즈 쪽에 볼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기호화해서 들어가야 되는 완전 기계적인 논리 문제는 한 4문제, 이론 적용하는 문제 2문제. 근데 이 문제의 발문이 분석이라고 잡혔거든요. 분석 발문은 논증 쪽의 발문이란 말이죠. 여기 들어가 있는 거라서 사실은 문항의 어떤 발문으로 보시면 논증의 방향성 쪽 문제가 2문제 정도 더 늘어나서 여기가 5문제, 여기가 4문제로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요 논리적인 이론을 적용해서 논증을 이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쪽으로 좀 뽑아 놓은 거고, 그거는 뭐 여기를 4문제로 보고 여기를 5문제로 보든지 그런 거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독해 문제 많이 안 나왔다면서요. 근데 8문제나 지금 나왔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도 뭔가 내용을 봐야 되는, 그러니까 뭔가를 세부적인 정보를 좀 찾아줘야 되는 그런 유형이 알 수 있는 없는, 그 다음에 추론 발문 달고 한 3문제 정도 나왔고요. 나머지는 다 판단, 추론 이쪽으로 해가지고 적용을 하거나 원칙을 찾아내는 되게 기계적인 독해를 요하는 그런 형식적인 독해 문제가 5문제. 쪽이 나왔기 때문에 세부 정보 보는 독해 문제는 사실 그렇게 비중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 이제 문제 기준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여러분들 넘겨서 저랑 같이 좀 보시면,
그 구체적으로 각 유형별 경향 분석 어떻게 되는지 저랑 한번 같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한번 프린트 보면서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그 독해 원리 쪽 다시 말해서 세부적인 정보들을 좀 봐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냐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딱 첫 문장에 2021년 7급 공채 PSAT는 언어 논리라는 시험이 독해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다라는 거를 되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보여주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5개 문제 중 독해 원리에 해당되는 문제는 총 8문항 나왔는데요. 그중에서도 내용 이해력을 묻는 독해 문제는 알 수 있는 없는 발문이나 추론 발문으로 출제된 3문항 정도였고 나머지 5문항은 지문에 제시된 원리를 적용하거나 그 다음에 실험 결과에 대해 추론해내는 이거 사실 올해 우리 기출의 어떤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또 5급에서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추론 발문을 실험과 연계시키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험과 관련된 내용을 지문으로 주고 거기에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거 없는 거를 골라라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실험 쪽 얘기는 뭐 실험의 결과 부분에 딱 집중을 한다거나 아니면 실험이 여러 개가 제시가 되어 있으면 각 실험에 나오는 조건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는 그러니까 봐야 될 부분이 상당히 정해져 있는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독해가 가능한 소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출제되었다. 그런 게 물론 5급 공채 쪽에서의 트렌드이기도 하고 지금 피셋의 트렌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행이 있으니까 피셋 문제 스타일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모의평가 경향과 저는 되게 유사하다. 그러니까 지금 7급 공채의 독해 쪽 문제는 작년에 제시되었던 인혁처에서 제시해 주었던 모의평가와 상당히 유사하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5급 공채나 민간 경력자 기출에서는 많이 보이지 않았던 판단이라는 발문이 비중 있게 출제가 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 발문은 밀도과 광독의 특성을 모두 가질 수 있는 발문이며 올해 기출에서도 세부적인 정보에 치중하기보다 구조가 분명하거나 원리를 적용하는 문제의 형태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문 그 부분 좀 초점 맞추실 필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독해 문제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난이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소재잖아요. 소재 굉장히 다양하게 출제가 됐는데 과학 소재 비중이 조금 높았다라고 보여지고요. 모의평가 통해 예측되었던 대로 실무 소재의 비중도 상당히 높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경향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유지가 될 경향인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논증의 방향성 출제 경향 분석을 보시면 25문제 중 딱 방향 따지는 문제는 사실 3문제밖에 없으니까 비중이 높지는 않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논리 이론을 다루는 문제가 글에 대한 분석이라는 발문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논증 문제 형태로 출제가 됐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이제 난이도는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기존에 나오던 그러니까 민간 경력에 나오던 거나 그다음 모의평가에 출제됐던 거나 방향성 따지는 이 논증 문제는 사실은 난이도가 5급이나 다른 시험이 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나오던 스타일대로 이제 나왔다라고 저는 평가가 되고요. 전형적인 스타일로 그래서 출제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 논증 파트가 지금 당장은 뭐 4문제, 5문제밖에 안 돼서 비중이 작아 보인다라고 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언어 논리라는 시험의 사실 핵심은 어디 있냐면 논리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언어라는 영역을 다루는 유사 기출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논리 쪽을 다루는 시험은 피셋 언어 논리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어떤 피셋의 언어 논리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유형이 이쪽이고 언어 논리라는 시험명에 가장 잘 맞는 거면 그러면 언어 쪽과 논리 쪽이 통합된 논증 문제의 비중은 절대로 낮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높아지면 높아졌지 비중이 높아졌지 낮아지진 않을 거기 때문에 언어 논리나 언어력과 논리력을 동시에 평가하는 시험이고 이러한 출제 취지에 잘 맞는 문제 유형이 논증 관련 문제이니까 이 유형은 중요도 있게 공부해야 한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요 2문제 말씀드렸듯이 논리 이론이 논증 문제에 적용되는 이런 스타일의 응용 패턴 요것들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문맥과 단서 쪽 비중이 높게 출제됐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언어 논리가 독해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라면 지문을 읽고 해결하는 문제에서 단순 독해 능력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 해결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유형이 바로 이쪽 유형이에요. 빈칸, 밑줄 이런 것들 활용하는 유형이죠.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의 비중이 높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2020년 7급 모의평가 문제를 통해서도 예측됐던 부분이고요. 그때도 7문제가 출제됐는데 올해 기출에선 8문제 정도 지금 나온 거죠. 비중이 되게 높은 거는 그 중에서도 이제 빈칸 추론 문제가 4문항 정도 출제가 돼서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2020년 7급 모의평가 문제와 동일하게 지문 소재에 있어서 실무적인 내용, 실무 관련 법령 요게 다뤄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중요 유형이 될 수 있다. 7급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어떤 5급이나 민간 경력보다 더 강조될 수 있는 유형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마지막 논리의 체계 비중 굉장히 높게 출제되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중간에 그 박스에 5번째 줄, 6번째 줄 정도에 뭐라고 해놨냐면, 그 40문제가 출제된 5급 공채 기출의 21년 기출 중 논리 문제 문항수와 6문제, 그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비중이 높게 느껴질 거고, 이것 때문에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당황하셨을 것 같고, 난이도 높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언어 논리라는 시험에서 언어 영역을 다루는 다른 유사 기출과 명확히 구별되는 부분이 논리 영역인 만큼 이 유형의 문제 비중은 적어도 2, 3년은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처음 도입되는 시험일수록 난이도가 높은 유형, 즉 언어 논리에서는 논리 문제를 풀어내는 사람이 합격할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죠. 이런 경향이 계속 저는 유지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좀 대비를 해서 논리 이론부터 차분히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퀴즈를 푸는 스킬을 먼저 익히기보다 그 퀴즈가 어떤 논리 이론을 바탕으로 도출이 된 문제고, 이런 유형의 문제가 어떤 스타일의 어떤 패턴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셔야, 그러니까 논리 이론을 공부할 때 단순히 문제만 계속 퀴즈만 푸는 게 아니라 그 밑바탕에 깔린 이론부터 시작해서 차분히 쌓아 올라가셔야 문제 개수가 많아지건 간에 혹은 뭐 응용이 들어가건 간에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좀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올해 강의를 통해서는 더 강조할 생각입니다. 네, 이 정도로 이제 그 총평과 경향 분석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요. 그러면 올해 기출 중에서 각 유형의 대표적인 문제들 하나씩 저랑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볼까요? 어떤 스타일로 출제가 됐는지. 여러분들은 프린트 3쪽 보시면 되고요. 네,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시험을 치르셨다라고 한다면 올해 기출, 7급 공채 기출 나책형 기준으로 3번 보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독해 문제죠. 다음 글에 저랑 같이 한번 볼게요. A씨에 대한 판단으로, 판단이라는 발문이 딱 보이는 순간 그러면 이거는 약간 기계적인 독해를 요하는 그런 발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선택지로 내려가서 도대체 뭐를 판단하려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선택지 내려가기 전에 일단 지문에 표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표는 활용을 하셔야 될 거고요. 선택지 쭉 보시면 주어 부분에서 외부 참여 가능성이 높은 모형, 상호 의존성이 보통인 모형, 합의 효율성이 높은 모형,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4, 5번에 보면 A, B, C 이런 단어들이 보인단 말이죠. A, B, C 세 가지 모형을 비교, 대조하는 그런 문제인 거니까 대조 지문처럼 생각하시고 키워드를 동그라미, 세모, 네모 좀 다르게 표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표는 표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니까 선지 판단할 때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정보를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표 아랫 단락, 두 번째 단락부터 보시면 각 단락별로 A, B, C 하나씩 특징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A는 이제 처음 나오는 거니까 A 쪽에 동그라미 하나 해놓고, 두 번째 줄에 소정부와 같다. 그럼 소정부도 동그라미 하나 해놓고, 반면에 행정부 수반의 영향력이 작은 정책 분야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그 수반의 영향력 이런 건 전 X 표시할 거죠. 제 강의 따라오신 분들은 제가 어떤 식으로 체크하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대조지문이라는 표현에도 상당히 익숙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A에서는 참여자 간의 결속 동그라미, 폐쇄적 경계, 폐쇄적 동그라미, 배타성 이런 단어들에 저는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 다음 단락 B는 세모로 표시를 했고요. 두 번째 줄 보시면
유기적인 연계 이런 표현에 이제 세모 표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세 번째 줄에 전통적인 관료제나 A의 방식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런 표현 보이시죠? 직접적으로 대조지문에서 직접적으로 비교가 들어가면 선지 출제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분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 그쵸? 이 부분 확인을 해보면 3번 선택지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B가 A 방식보다 더 효과적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3번에서 보시면 합의 효율성이 높은 모형이라고 나와 있는 게 지금 표에서 보시면 이게 A잖아요. 가장 효과적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세 번째 단락의 비교급에서 이미 B에 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효과적으로 이런 표현이 A에 붙을 수는 없는 거죠. 3번은 옳지 않고, 그 직접적으로 비교 포인트가 잡히는 문장은 반드시 선지화된다라는 거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B쪽에서 또 체크할 만한 거 마지막 줄에 참여자 간의 합의, 협력 이런 키워드들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단락에 이제 C는 저는 네모로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첫 줄에 이해관계, 전문성, 두 번째 줄 자율적, 세 번째 줄 주도적, 수시로 변경, 거기서 두 줄 내려오시면 개방적 참여자 이런 것들이 다 네모 표시하면서 갔고요. 그 다음 줄에 관료제 영향력이 작고 통제가 약한 분야에서 주로 작동한다라고 했으니까 관료제 영향력, 통제 이런 부분은 다 X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키워드를 잡아주시면 정답이 되는 1번은 외부 참여 가능성이 높은 모형은 관료제의 영향력이 작고 통제가 약한 분야에서 나타나기 쉽다라고 했을 때, 외부 참여 가능성이 높은 모형은 올라가서 다시 표로 확인을 해보시면 C가 해당이 되는 거니까, 아까 C 체크할 때 관료제의 영향력 X 표시했고 통제 X 표시했잖아요. 키워드가 딱 맞아 떨어지죠. 정답 1번입니다. 그 5급 공채에서도 독해 문제 지문 되게 길고 내용 어려워 보이는데 답이 1, 2번에서 나온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지금 올해 7급 기출도 독해 문제 답 1, 2번 앞쪽에서 나온 경우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시험장에서는 시간 안에 문제 푸시려면 1번이 답이 나오면 나머지 선택지 보지 말고 넘어가셔야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남으면 돌아와서 선택지 확인 안 해서 좀 찝찝했던 문제들이 있다면 시험장에서 이렇게 표시해 두시고, 저는 이렇게 시험지를 접었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돌아와서 보시면 됩니다. 미리 다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시간 관리하셔야 돼요. 아마 시험장에서 경험하셨겠지만 그 평소의 시간과 시험장의 시간은 다르게 갑니다. 상당히 좀 촉박한 거 느끼셨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형적인 그 발문이 판단이라는 발문이 들어가서 뭐지 했을 수 있지만, 판단이 좀 애매모호하니까 선택지를 보고 확인하라라는 말씀 기억을 하셨다면, 밀독, 근데 세부 정보를 막 꼼꼼히 보는 밀독이라기보단 지문의 구조가 또 명확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대조로 키워드 체킹하는 방식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3쪽 제가 이제 올려드린 프린트 3쪽에 보시면 해설 노트라고 해서 해설 제가 다 달아드렸으니까 그 부분으로 나머지 선택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논증 쪽 해당되는 문제는 여러분 올해 기출의 14번 예제 2번으로 제가 가져온 문제 보시면 됩니다. 14번을 좀 볼 건데요. 발문 한번 보시면 기억과 니은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평가라는 발문도 다양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 내려가서 어떤 거 평가하라는 건지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평가의 대상은 지문의 밑줄로 기억과 니은 두 개 잡혀 있고요. 보기를 보시면 뒤쪽에 기억은 기억을 반박한다. 니은은 니은을 반박한다. 디귿은 기억과 니은을 모두 반박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밑줄 친 기억과 니은을 확인을 하셔서 반박이라는 단어는 제가 방향성으로 반대 방향 찾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보기에 주어진 사례가 그 밑줄 쳐져 있는 문장들과 반대 방향의 사례인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보시면 밑줄 쳐져 있는 기억. 두 번째 단락 첫 문장이죠. 귀납적 방법이 철학이라는 지적 작업에서 불필요하다라는 견해. 이런 표현이 보이실 겁니다. 이런 거는 뭐 독단적인 철학관에 근거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기억의 그 주장은, 견해는 귀납적 방법이 철학이라는 지적 작업에서 불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 내용 보시면 뭐 독단적이다. 그래서 철학은 선험적인 거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귀납
문맥과 선업은 반대 계열의 단어인 것 같고요. 그 반대 계열의 단어로 제시가 된 게 세 번째 줄에 경험적 지식이라는 표현인 것 같죠. 경험적 지식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위에 사용하는 귀납적 방법에 의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두 번째 단락을 읽어보면 밑줄 쳐져 있는 기억의 내용이 결국에는 귀납적 방법과 철학이 반대 계열로 가는 단어인 거고, 각각의 계열의 키워드를 맞춰주면 철학 쪽에 해당되는 키워드는 선험적인 거고, 귀납적 방법 쪽에 해당되는 거는 경험적 지식이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단락의 끝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요, 귀납적 방법인 유비논증과 귀추법을 교묘히 적용하고 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러면 유비논증과 귀추법은 물론 논리이론 공부하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귀납적 방법 쪽에 해당되는 키워드다.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방향을 따지는 문제에서 키워드 체크가 중요한 이유가 방향이 반대 방향이다라는 걸 결정하는 게 지문에서 긍정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단어를 선지에서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면 그게 반대 방향인 거고, 지문에서 반대 계열의 단어라고 설정되어 있던 거를 선택지에서 같은 계열의 단어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그게 반대 방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들 잘 활용이 되니까 키워드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의 첫 문장 니은을 보시면 모든 지적 작업에서 귀납적 방법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견해라는 표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기억과 니은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둘 다 뭔가 귀납적 방법이 불필요하다는 건데 기억의 대상은 철학이고요, 니은의 대상은 모든 지적 작업이에요. 그러면 니은의 한 사례로 철학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의 내용은 사실 니은 내용의 부분 집합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 정도의 범주는 지문을 읽으면서 판단하실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선지도 그 포인트에서 출제가 됩니다. 기억을 한번 보시면 과학의 탐구가 귀납적 방법에 의해 진행된다라는 주장은 기억을 반박한다라고 했는데, 과학의 탐구 얘기를 하는 거는 마지막 단락 니은 쪽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거기 보시면 그 네 번째 줄에 끝부분 과학의 탐구가 귀납적 방법으로 진행된다는 견해는 근거가 없다, 이런 표현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니은 쪽에 해당되는 그 주장과 같은 계열의 주장이 과학의 탐구가 귀납적 방법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건데, 기억처럼 보기 기억처럼 과학의 탐구가 귀납적 방법에 의해 진행이 된다면 그 주장은 기억을 반박하는 게 아니라 니은을 반박하는 게 되겠죠. 기억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철학의 일부 논증에서 귀추법 사용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면 니은을 반박한다. 철학 얘기니까 기억 쪽 얘기니까 니은을 반박한다고 하면 틀리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니은은 모든 지적 작업 얘기를 하고 있어서 철학이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라서요, 니은 보기와 같이 언급을 하면 기억도 반박하고 니은도 반박이 됩니다. 그래서 보기 니은은 옳은 선택지라고 판단하실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디귿, 연역 논리와 경험적 가설 모두에 의존하는 지적 작업이 있다라는 주장은, 그럼 경험적 가설은 아까 귀납적 방법 쪽의 키워드였거든요. 그럼 그런 애들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기억과 니은을 모두 반박한다라고 했는데, 니은은 모든 지적 작업을 다루고 있으니까 반박이 되겠지만 기억은 철학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디귿 보기처럼 그런 지적 작업이 있다라는 추상적인 언급이 기억 자체를 공격한다, 반박한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 때문에 틀린 선택지가 되죠. 적절한 평가만을 고르는 문제니까 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되고요. 굉장히 전형적으로 지금 방향성 따지는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맥과 단서 쪽에 해당되는 문제는 여러분 올해 기출에 2번 볼 건데요. 예제 3번, 5쪽에 예제 3번 문제 같이 한번 보시면 됩니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찾으라는 문제인데, 문맥 문제 실무 소재 많이 활용될 수 있다고 했고, 그 실무 소재가 활용되는 방식이 모의평가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이렇게 대화체로 가브리 얘기를 하고 있고, 뭔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낼 수 있는 부분에 이제 빈칸을 제시하는 이런 문제 스타일이죠. 빈칸 문제는 기본적으로 빈칸 주변에서 어떤 거를 찾아야 될지 단서를 일단 잡아보시면 좋은데요. 맨 아래쪽에
갑이 A씨는 한 다음에 빈칸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 문장 위로 올라가면 을이 문제를 제기를 해요. 그러면 A씨의 조례 재정 비율과 관련하여 알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하고 물어봤으니까 알 수 있는 게 특히나 조례 재정 비율과 관련하여 알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올라가서 찾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강의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형태의 문제건 간에 지문이 대화체로 되어 있으면 일정 한 부분만 읽어서는 답이 도출이 되지 않아요. 빈칸 문제는 빈칸 주변에 직접적인 단서가 있는 경우가 많지만 빈칸 문제가 이런 식으로 대화체 지문으로 출제가 되면 대화체 지문은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어주셔야 중요 내용이 어디 들어가 있고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잡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그게 돼야 문제가 풀릴 수가 있죠.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아마 그 조례 재정 비율, 그 A씨의 조례 재정 비율과 관련을 해서 갑의 두 번째 진술부터 그 작년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갑의 진술에 보면 올해 A씨의 얘기가 나와요. 작년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률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총 15건이었는데 그중 A시에서 제정한 조례는 9건. 그래서 조례 제정 비율이 60% 이렇게 나옵니다. 올해는 7월 10일 현재까지만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게 중심 포인트죠. 그러니까 작년, 올해 이렇게 나오면 일단 대비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점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작년은 12월 31일까지 딱 통계가 나와 있는 거지만 올해는 현재 7월 10일까지 얘기만 나와 있는 거라는 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비가 되는 포인트가 뭔지 분명히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 그렇게 해서 보면 위임한 사항 10건인데 7건 조례로 제정했고 조례로 제정하기 위하여 입법 예고 중인 거는 2건이다. 그럼 입법 예고 중인 게 제정이 될 거냐? 그거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A씨의 조례 제정 비율과 관련해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1번에 현재 조례로 제정하기 위하여 입법 예고가 필요한 것이 한 건이다. 입법 예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10건 중에서 7건 이미 제정이 됐고 그 다음에 입법 예고 중인 거 2건이에요. 그럼 나머지 한 건은 입법 예고 얼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1번입니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답은 1번으로 가고 나머지 2번, 3번, 5번 같은 경우 올 한 해 어떻게 될지 작년보다 비율이 높아질지 낮아질지 몇 개를 제정하게 될지 이런 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7월 10일까지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다 알 수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죠? 그래서 결국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1번밖에 없습니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네, 마지막으로 논리체계 쪽 문제 하나 볼까요? 네, 예제 4번, 6페이지 예제 4번 우리 올해 기출에 나책형 기준으로 8번 문제 보시면 됩니다.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무리 지문이 이런 식으로 약간 줄글 형태로 독해 지문처럼 나와 있더라도 이거는 논리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논리 문제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뭐냐면 빨리 기호화하는 거죠. 논리 명제들을 찾아서 얼른 기호화하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받아보신 프린트에 어떤 식으로 기호화가 되는지 하는 거 정리되어 있지만 저랑 한번 기호화하는 부분만이라도 그러니까 문제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호화 될 수 있는 문장은 논리 명제입니다. 조건 명제거나 전칙 명제 같은 거 나왔을 때 논리 기호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기호할 수 있는 문장이 일단 두 번째 문장. 개인 건강 정보 관리 방식 변경에 관한 가안이 정책 제안에 포함된다면 보건 정보의 공적 관리에 관한 가안도 정책 제안에 포함이 될 거다. 간단하게 기호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두 글자 정도만 잡아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글자 정도만 잡으면 개인으로 볼 거예요. 개인이면 그러면 포함이 된다면 보건정보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건 두 개 잡았고 그 다음 문장 그리고 정책 제안을 위해 구성되었던 국민건강 2025 팀이 재편이 된다면 이건 그냥 재편된다면 앞에서 언급한 두 개의 가안이 모두 정책 제안에 포함된다. 그 말은 개인 포함되고 and 보건 연원이죠. 그 다음에
개인 건강 정보 관리 방식 변경에 관한 가안이 정책 제안에 포함이 되고, 그러면 개인이 포함이 되고 and 그 다음에 최 팀장이 정책 브리핑을 총괄한다면, 그럼 저는 최 팀장 이렇게 두 글자만 썼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프레젠테이션은 국민건강 요 팀원인 송공정 씨가 송공 두 글자씩만 저는 기호합니다. 그런데 보건정보의 공적 관리에 관한 가안이 정책 대상에 포함될 경우, 이거 보건이라고 했죠. 국민건강 이게 재편이 되거나니까 선언지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정책 브리핑을 위해 준비한 보도자료가 대폭 수정이 될 거다. 한편 다섯 번째, 직원들 사이에서는 최 팀장이 다음 주 정책 브리핑을 총괄한다면 팀원 송공정 씨가 프리젠테이션을 담당한다는 말이 돌았는데, 최 팀장이 총괄을 한다면 송공정 씨가 이거 담당한다는 말이 이렇게 돌았는데 그 말은 틀린 것으로 밝혀졌다니까 전체를 부정하는 거고, 그럼 얘를 풀어주면 어떻게 될 거냐면 전체 낫을 붙은 건 모순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문장과 딱 모순 관계 있는 게 뭐냐면 최 팀장 인대 낫 송공 이렇게 가면 되죠. 그래서 이 긴 지문에서 이제 한 문장 제외하고 한 5문장 정도가 여러분 지금처럼 기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기화하는 문장들 많이 나와봤자 한 6문장, 대여섯 문장 정도 나올 거예요. 이렇게 기화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번 봅시다. 기업 같은 경우도 보기 기업, 개인 건강 정보 관리 방식 변경에 관한 가안과 보건정보 공적 관리에 관한 가안 중 어느 것도 정책 제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말은 not 개인이고 and not 보건이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문에 주어진 문장 중에 지금 발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이면 이라고 들어갔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지금 참이라고 보는 거예요. 참을 가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보시면 요 문장은 and잖아요. 전체가 참이니까 둘 다가 참일 수밖에 없거든요. 얘가 참으로 확정이 되고요. 얘가 참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를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채 팀장과 그다음에 낫송공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 요 문장의 대우명제 좀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대우명제 바뀌죠. 일단 낫송공이 확정인 상태입니다. 그죠? 낫송공이 확정이 된 상태인데 최 팀장도 확정이거든요. 근데 여기 나최 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선언지니까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돼요. 정권이 만족하면 낫개인이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연결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낫개인 확정적인 정보를 가지고 또 뭐랑 연결될 수 있냐면 2번 문장의 대우명제.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 만족을 하니까 선언지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후권으로 넘어가죠. 낫 재편까지 만족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확정적인 정보가 지금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낫 재편과 연관될 수 있는 게 4번 문장의 또 대응명제. 낫 재편 and 낫 수정 이면 낫 보건 이렇게 될 텐데, 이거 만족해도 이번엔 and잖아요. 낫 수정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보건이 어떻게 될지 지금 확인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기업 보기를 해결할 때 낫 개인은 확정이에요. 하지만 and로 연결된 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체는 반드시 참이라고 볼 수 없어요. 전체는 알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니은 같은 경우에도 니은 지금 보시면 국민건강 이 팀은 재편되지 않고, 그럼 낫 재편. 이 팀의 최 팀장 총괄한다라고 했는데 아까 최 팀장 동그라미였죠? 요거는 일단 참이고 낫 재편도 동그라미였어요. 둘 다가 참이니까 전체 참. 니은은 반드시 참인 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디귿은
기화를 하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복원이면 수정이다. 이렇게 나올 건데 지금 4번 명제에서 보시면 제 편이 아닌 게 지금 확정이란 말이에요. 나 제 편. 그러면 그거 저거 그대로 읽어주면 어떻겠어요? 전건의 복원을 만족하면 후건에는 제 편이 안 되니까 수정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요것도 반드시 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참인 거 골라준다라고 하면 정답이 이제 4번으로 가는 문제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이제 제 강의를 작년 동안 따라오셨고 그래서 논리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시험 친 분들을 대상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문장들이 이렇게 기화가 되나요? 화살표 왜 쓰나요? 이 기호는 도대체 뭔가요? 얘를 왜 파란색, 지금 초록색 펜으로 바꾼 거랑 얘랑 왜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대우명제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동그라미 친 의미가 뭔가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하셔야 되냐면 8월 2일부터 시작하는 인문 강의, 기초 인문 강의부터 차분히 따라오시면서 어떤 식으로 논리 명제들 기화하고 거기에 바탕이 되어 있는 논리적인 이론과 규칙이 도대체 뭐고 하는 것부터 차분히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단계를 거치고 이 문제를 다시 보시면 아 이게 그런 의미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논리 이론 모르고 논리 문제 어떻게 푸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프린트 거기에도 해설 기화한 거 나가 있으니까 아 요렇게 하는 거구나 정도만 그냥 이렇게 푸는가 보다 정도 알고 계시고 기초적인 이론부터 강의를 통해서 습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4문제 정도 제가 생각했을 때 4가지 언어 논리 유형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들 좀 확인을 해봤고 여기에 다루고 있는 문제들은 아마 입문서나 기본 강의에 쓰이는 기본서에 다 포함을 해서 제가 이제 유형 분류 깔끔히 하고 접근법 같은 거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웠지만 이제 나왔어요. 기출이. 더 이상 이제 뭐 어떤 식으로 나올까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너무 좋죠? 내년에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건지 확인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5급 공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문제가 어려웠다고 스스로 느끼셨잖아요. 내년에도 그런 수준으로 문제가 나오면 이미 다들 적응하신 상태로 가기 때문에 시험장에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문제가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출제원들은 어떻게 하냐면 항상 동일한 난이도로 느끼도록 유지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2-3문제 정도 어렵게 냅니다. 그러니까 올해보다 난이도가 조금이라도 어렵게 나오면 어렵게 나오지 쉽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기준에서 한 120%, 1.2배, 1.5배 정도의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량을 설정을 하시고 어느 정도 어려운 문제까지 봐야 될지도 그런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 이제 저 준비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다 설계를 해서 1년 동안 커리큘럼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게 시험장에서 문제 해결하실 수 있게끔 구성하고 있으니까요. 네, 저는 또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